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의료 공백 해소와 증원 갈등에 대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 한라산이 행락객들이 버리는 컵라면 국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희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 교란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전략 폭격기를 띄워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2일 오후 KBS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날 수 있다,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중,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오늘 뭐 몇 시에 만난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지는 않아서 일단 빠르면 오늘 중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전국 대한전공의협의회, 줄여서 대전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관계자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 데는 일단 2일 날이죠. 어제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전공의 측에 윤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라라는 그런 대화 제의를 한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한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게 지금 7주째 거의 2달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피해도 좀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면담이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그래서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면 아마 핵심 의제는 연간 2,000명 증원하기는 의료 증원 규모 문제, 네네. 거기에다가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진 문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경감 문제 등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증원 규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보니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앞서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라고 하죠. 네. 줄여서 전의교협이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나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윤- 대한전공의협회의 예. 대표로 이제 그 홍보위원장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윤정 전의교협,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수들, 의과대학 교수들 협의회 이제 홍보위원장이 이 조윤정 교수가 직접 앞서 말씀드린 이 전공의 협의회죠. 대전협의 박단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한 건데요.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거가 이제 주안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료계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해야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은 이제 1일 날 대국민 대통령이 담아 있었고요. 바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전국 의사들의 이제 대화 제의가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화답을 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대로 한덕수 총리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 얘기들, 의지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면담이 확실하게 성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뭐 최대 쟁점인 증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자리에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조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전공의들에게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달라. 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조 교수는 눈물을 또 흘리면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에게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조 교수의 얘기를 두 단어로 좀 요약을 좀 해보니까 간곡함, 간절함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라도 네.
딱 5분만 대통령이 좀 안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안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치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양쪽 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물꼬는 결국은 따뜻한 사람의 감성이다.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명확하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 즉 열쇠는 결국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다만 이렇게 강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공의들한테도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편견 이런 거 부분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여러분들도 학생 전공의 여러분들도 대통령과 좀 감성을 갖고 마음을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번 사태가 풀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전공의들의 네. 가슴에 맺힌 억울함, 또 울분을 좀 헤아려서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줘야 네. 된다는 얘기고, 좀 안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뭐 아들뻘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그리고 이 전공의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예비 의사들도 대통령은 좀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잠시라도 이해를 해야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위교협의 호소에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이후에 이제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통령이 대화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한 셈인 거고요. 이제 그 실무 역할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언론 공지를 내서 대통령실은 늘 열려 있으니까 대화하자. 의료계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이번 집단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으니 여기에 좀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좀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이 3일 연속 좀 네. 대화를 거듭 제의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 2,000명 이 증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내놓은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는 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계속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전공의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필수 인력일 뿐만 아니라 이 전공의들이 이제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당사자로 올 수 있는 환자분들, 환자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통에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빨리 복귀를 하는 게 이번 사태의 어떤 해결에 가장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제 전공의들한테 직접적으로 자꾸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젊지 않습니까? 또 1,300명이 되니까 규모도 엄청나게 13,000명이 되니까 13,000명이죠? 규모도 예. 엄청나게 크고요. 어쨌든 환자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네. 고통이 심대해지고 생명의 위협 또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만은 대통령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또 전공의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였죠.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의료원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과 윤 대통령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충남 공주의료원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의료진들 고생 많이 하는 의료진들 먼저 만났고요. 복도에서는 마스크 쓰고 환자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또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옆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같이 왔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병원 방문 이번이 벌써 세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26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날 청주의 한 병원에 들렀었고요. 그다음에 이달 초 1일 날 대전에 있는 병원 들렀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가 세 번째.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세 곳에 그것도 각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좀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이 해왔던 민생 토론의 의료업계 파입니다. 의료업계 버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진들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지금 이제 의정 사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니다만 뭔가 이번 사태의 또 근본적인 해결에도 일정 부분에 뭔가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을 보람과 자부심을 네. 이분들이 느낄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대형 병원들, 뭐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을 포함해서요, 아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대병원도 2일부터 비상경영체제 전환, 이 어쩔 수 없다, 비상이다. 이런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 두 군데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요. 소위 말하는 서울의 빅5 대형 은행 중에서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세 군데가 좀 비상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남은 데가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인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기조 하에 지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정 갈등이 벌써 2달 가까이 되다 보니 당연히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 나타나는 이런 기본적인 경영 어떤 구조가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무급 휴가도 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예. 의사 아닌 분들이 지금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뭐 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상경영체제 발표를 하면서 병동 60개 중에서 10개는 뭐 좀 폐쇄를 한 상태다. 네. 뭐 당연히 이제 일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 환자를 받을 수도 없고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의정 갈등 문제가 지금 우리는 이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이제 의사들 간의 관계, 갈등 구조로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의료계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주체들 중에는 의료계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예. 그 미화원 분도 계시고, 그럼요. 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도 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중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급 휴가로 좀 반강제로 들어간 분들도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제 서울의 19개 서울 지역 수련병원 직원들인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병원들은 비상경영이라는 상태로 우리한테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예. 생계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건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전가다.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자기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의료 공백 빨리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자,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지 신청,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 일단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어요. 예,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의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이 문제의 당사자는 카운터 파트너는 의대 교수들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학 당국이다. 아하. 그러니 의대 교수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 일단은 이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신청 자체의 요건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주장을 했던 경제적 피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적인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사들의 그 소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각하를 이제 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 비슷한 소송을 6건이나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 효력정지 신청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소송에 중요한 당사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이번 각하의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나머지 6건의 소송들도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은 오늘 대통령과 네. 오늘이든 내일이든 만나서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이거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이 점을 의사분들 또 전공의들도 좀 알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지금 여전히 불안한데 그 안정자금을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부가 이 과일 물가 잡기 위해서 1,500억을 이제 투입하기로 했다. 근데 투입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사과하고 이 배,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과일 물가가 나왔는데 뭐 88%, 87% 전년 대비 올랐으니 2배 네. 가까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고물가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과일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른 상황이니 이거를 빨리 정부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 네.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지금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해먹는 거 아니냐. 중간에서. 그렇죠. 네.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겠다. 그다음에 생산 과정 자체에 정부가 조금 더 개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뭐 재배 면적 확대라든가 유통구조 단순화 문제 다 사실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가 좀 걸리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이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일단 체감할 때까지 무한도로 네. 긴급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기다려보면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컵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이죠. 예. 한라산이 곳곳에 버려지는 이 컵라면 국물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주중에 보통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2배 이상이죠. 4에서 한 5,000명 정도가 한라산 등반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분들 좀 뭐 다 가서 라면 드시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포스터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인쇄까지 찍으시면서 이제 라면을 드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면은 거의 다 드실 텐데 국물이 남는 게 이제 항상 문제란 말이죠. 집에서도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물 처리가 문제인데 뭐 처리하는 뭐 처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국물들을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좀 마련해 두고는 있는데 용량이 좀 더 많으니 사람이 많고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짠물 보니까. 때문에 고장도 자주 맞습니다. 나고. 그리고 버리니 또 이제 아무래도 그게 생태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이번 이 한라산 측에서 캠페인을 벌이게 된 뭐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의 그 유명한 1740m에 있는 윗세오름 대피소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가 2대 용량이 좀 큰 게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오작동도 있고 사람들이 워낙 줄을 서니까 컵라면 국물을 그냥 이제 보온벽에 넣기는커녕 그냥 땅에 버리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저도 이 처리기를 보니까 용량은 꽤 되더라고요. 400~50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대 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처리 방식이 그냥 뭐 담아서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생물을 넣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 이 미생물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라면 국물이 미생물들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소금이 거죠.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국물을 처리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부분은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금 더 염도를 낮추거나 뭐 이 방법밖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캠페인 팜플렛에 그런 게 있대요. 산에서 라면, 컵라면 드실 때 그 선까지 물 넣지 말고 물을 좀 덜 넣자. 네네네. 근데 또 넣는 분들은 선까지 넣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염도가 높은 한마디로 굉장히 짠 거죠. 짠 국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물, 그러니까 라면 국물 200리터 우리 종이컵 하나죠. 그 정도를 정화하는데 물이 한 7,300배 정도 필요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리터짜리 들통으로 한 40개 가까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어요. 네. 이 컵라면 국물의 심각성. 식으면 이게 소금 국물 같아요. 강한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 음료, 국물을 맑게 희석을 시키는 데 필요한 물이 드는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면 국물 7,300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을 하는데 네. 그게 필요한 거고 쌀뜨물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쌀뜨물 가지고 뭐 된장찌개 국물도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것도 저건 역시 좀 남네요. 1235컵. 예, 그렇습니다. 아, 맥주하고 사이다가 엄청나네요. 저도 사실은 이 표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뭐 맥주, 사이다 같은 경우는 정말 맑게 희석을 시키려면 라면 국물보다도 거의 3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맥주는 다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예. 사이다도 그렇고. 다 드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염분이 심하다 보니까 라면 국물에 절여지는 한라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봄이 됐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한라산 그 고산부에 있는 식생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올라올 시기가 됐는데 라면 국물들이 주변에 자꾸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또는 그게 바닥에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라산 그 고산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아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뭐 라면 국물에 있는 염분 때문에 이 날도래라든가 수채, 잠자리 애벌레를 수채라고 합니다. 이런 수채가 이제 뭐 잠자리 애벌레를 네. 말한다고요? 그다음에 제주 도룡뇽 등 이런 게 살아갈 수 없고 단순히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 바닥 또는 물 속에 사는 이 이 생물뿐만이 아니라 뭐 새, 까마귀 같은 새, 오소리, 족제비 같이 또 특히 오소리나 족제비 같은 경우는 냄새 맡고 또 근처에 오잖아요. 몰려들죠. 거기서 또 라면 찌꺼기라든가 국물 먹다 보면은 또 이 친구들도 역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러니까 없기 큰 부리 때문에. 까마귀, 오소리, 족제비, 네. 희귀동물인데 네. 이 컵라면 국물 먹고 섭취하다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물의 양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앞서도 잠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가지고 내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온병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식어버렸으니까 그걸 누가 다시 보온병에 넣느냐.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국립공원 측에서도 얘기를 한 게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 앞으로 한라산에서는 라면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네네.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키워보자 이런 측면으로 상당히 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국립공원 측의 좀 입장 표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 측에서 시민 의식을 좀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컵라면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숙하고 이 좀 합리적인 네. 시민 의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2018년도까지만 해도요 라면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아까 팔았어요. 예.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그 발열팩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조리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것까지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까지는 네. 한라산에서 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시간 올라가서 그 시원한 바람 쐬면서 뭐 라면도 좋고 뭐 도시락도 이제 이렇게 뭐 꺼내 먹고 참 좋죠. 좋은데 만약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인위적으로 뭐 차단을 한다, 금지를 한다 이렇게 갈 수 있긴 한데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국립공원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고 또 우리가 그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제 충분히 발휘를 할 만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도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라산뿐만이 아니에요. 동네 뒷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도립공원 온갖 산에 이 컵라면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도 좀 저런 적은 아직 없지만 생각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국립공원 측 얘기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한라산이 제일 심각해서 이번에 한라산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데도 말씀하시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딴 데도 만약에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한라산처럼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회자가 돼서 사람들이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그 아이디어도 될 수 있는 얘기 이제 끝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라면 국물 문제를 신기술 뉴 테크놀로지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더인데요. 이 가루를 라면을 다 먹은 다음에 그 국물에 넣으면 그 국물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응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버리기가 저렇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밑에 하얗게 굽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저걸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연료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이게 이슈화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조건 차단 이런 측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쪽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미야자키 현에서는 그 유명한 돈코츠 라멘 국물을 네. 바이오 디젤 연료로 쓴다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라면 하면 또 K라면 아닙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들 또 기발한 아이디어 많이 내니까 이런 쪽도 아마 뭐 산업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로서 물건이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컵라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열병식 준비 정황이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탄압발동기 연구소에서는 3월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무기 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계단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탄두의 것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여러 주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2일 아침에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자 종류도 궁금하고요. 어디에 탄착이라고 그러죠?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일 날 새벽에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북쪽으로 함경북도 쪽으로 쐈는데 네. 뭐 알섬 쪽으로 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고 뭐 조금 더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좀 더 빠른 그런 미사일이었고 한 600여 킬로미터. 예, 일본 방위성도 저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2일 오전 6시 56분에 발사해서 이지 배타적 수역급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일본이 발표를 했고요. 뭐 이건 일본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1급시 4분에 탄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4분, 8분 정도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한 8분 네. 정도 날아간 걸로. 그래서 떨어져서 네. 이제 그거를 해상보안청이 이제 그 바다에서 확인했다 이런 네, 얘기죠. 바다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뜨는 것을 확인했고 네. 일본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이 과시하는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요? 예, 합참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고요. 고도가 약 100킬로미터. 대기권 아마 밑으로 나른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10분 미만이니까 10분 미만에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 만에 그 그냥- 이상 거리를 날아갔다는 그렇죠. 아, 부산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음속이 초속 343m, 시속으로는 1235km입니다. 아. 근데 초음속 그러면 대략 시속 6000km 이상 정도를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속이. 시속. 그러니까 음속이 한 대여섯 배 정도를 보는데 지금 보면 합참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미국, 일본이 동시에 경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위성 뭐 다 예, 보는 거죠? 다 공유를 해서 이것이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탄두가 이 분리가 되면 이게
불규칙 기동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예, 불규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3월 달에 새로운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기반 이 로켓을 이미 시험을 했었습니다. 아마 네. 이번에 그걸 장착한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자랑했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1월 14일 오후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는데도 이번에 좀 더 발끈했어요. 강경하게 좀 이렇게 나온 이유 있죠? 뭐 사실은 일본하고 기시다 총리가 아주 강경하게 이런 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북에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3월 달에 좀 시계를 돌이켜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죠. 나와서 일본하고 우리가 뭐 일본 수상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오고 싶다면 받아주겠다. 국무위원장께서 만나주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다음 날 뭐 납치자 문제 뭐 얼토당토 없고 뭐 해결될 수도 없고 우리도 알 길이 없는 납치자 문제니 뭐 우리 주권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가 만나주지 않겠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게 대체로 방향을 잡는 게 일본 쪽으로 대체로 방향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은 기시다 총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에요, 사실은. 명백하죠. 명백하고 뭐 동북아 거쳐서 지역 국제사회 이 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사실은 가장 긴박한 안보 위협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오는 게 더 크거든요, 사실은. 아유, 동해만 건너면 아오모리예요. 그렇죠. 네. 동해만 건너면 금방이고 뭐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 쏘면 정말 뭐 한 10분, 15분 내에 일본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분이면 올 수 있죠. 그렇죠. 삿포로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저렇게 강경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우리 총선 전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들 중 하나 또 여기에 참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작년 8월 아마 기억하시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죠. 북한의 고도화되는 도발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지금 김정은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 발표 내용만 봐도 사실은 한국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이 더 위험하고요. 네. 여기 주일 미군 기지가 있고 구암이라든지 하와이까지도 겨냥한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 합의에 따라서 연합 공중훈련이 이번에 실시가 됐고요. 제주도 동남쪽 방공 식별구역 인근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 3대 전략 폭격기가 있거든요. B-52가 있고 그다음에 B-1B가 있고요. B-2가 있고. 근데 그중에 B-52만 유일하게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 거예요. 예, 그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미사일 포함해서 31톤의 이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입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북한까지 안 가도 200km 후방에서 그냥 네. 타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 공중연합훈련에는 한국의 F-15K, 미국의 F-16, 일본의 F-2 이 전투기가 대거 참여해서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우리 총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에 평양의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1단의 병력 움직임이 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걸 두고 김일성 생일, 뭐 북한에서 태양절 그렇게 말하죠. 그 열병식 준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VOA라는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 위성 사진을 찍은 건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민간 위성 업체가 사진 플래닛 랩스죠. 네, 플래닛 랩스에서 찍었는데 저게 지금 미림 비행장 사진인데 미림 비행장이라는 게 평양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는 군용 비행장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남쯤 되네요. 네, 성남쯤 되는 비행장인데 거기에 이제 열병식 할 때마다 북한이 열병식 자주 하잖아요. 네네. 북한군을 열병식 군대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김일성 생일도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일도 있고 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꺾어지는 해가 아니에요. 올해는. 0으로 되거나 예, 0으로나 5가 되거나 0으로 떨어지는 해가 아니랬어요. 5단위로 꺾어져야 되는데. 예, 5단위로 꺾어져야 되는데 그런 해가 아닌데 불구하고 미림 비행장에서 땅을 고르고 일종의 군인 무리들이 이제 포착이 됐다고 VOA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사진에 나오니까. 사진에 나오니까 그래서 3월 뭐 23일, 27일 그때 병력으로 보이는 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러고 이것이 열병식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 보건대 이제 그런 말들이 평양에서 들려오고 있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네. 푸틴이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 갈 테니까 푸틴을 만날 때 소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푸틴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합참에서도요. 이 열병식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열병식 동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북한의 정주년이 아니어서 큰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열병식은 푸틴을 위한 환영식일 수도 있다. 뭐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총선 개입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총선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정치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그건 도발의 방식도 있고 위정평화의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저도 총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북한이 이럴 가능성, 특히 총선을 겨냥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장관의 언급은 글자 그대로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내부가 흔들리고 우리가 약화되는 것을 북한은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이제 남북 관계는 동지대 관계도 아니고 동족의 관계도 아니고 이제 교조국 관계다. 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초토화시키겠고 영토를 평정하겠다. 네. 영토와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라.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노골적인 개입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2일 북한 매체들의 윤 대통령 모략, 폄훼 그리고 우리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급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쯤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배가 북한 항구를 계속 좀 속된 말로 뻔질나게 오가고 있다고요?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드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기를 실은 배가 북한으로 가고 그 북한에서 가는 거는 무기를 싣고 가고 러시아에서는 기름을 싣고 들어가는 탱커, 거예요. 유조선이 온다고. 유조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척이 지금 적발이 됐다는 건데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지가 보도를 한 건데 이 보스트치니 항에서 이제
그 러시아 기름을 실은 뭐 백양호나 여러 북한 배들이 드나드는 게 이제 유엔 제재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목격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평양에 기름값이 좀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경화 그러니까 하드 커런시가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가장 급하니까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뭐 로켓탄과 심지어 미사일까지 들어가는 거고 북한은 또 자기네가 절실히 필요한 기름하고 외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둘이 윈윈을 하면서 아주 둘이서 아주 제대로 국제 제재를 물물 제대로 이제 네, 위반을 교환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자, 유엔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러시아의 목리로 15년 만에 중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방금 우리 보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 행태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가하도록 돕는 그런 기구거든요. 이걸 이제 매년 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결의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이 15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네. 금년에 러시아가 이거를 유엔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가 이 연장 결의안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손들러서 반대하는 모습이에요. 예, 반대하고 결국 4월 30일부로 종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제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감시, 분석 보고하는 이 패널 자체가 중단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눈 감아주기 때문에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독자 제재 왜 했고 어떤 것들을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 선박 2척, 그다음에 기관 2곳, 개인 2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 2척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무기나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선박 이름 보면 레이디 R 또 뭐 앙가라 이런 선박이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면서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이런 북한 간의 무기 거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한 겁니다. 특히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제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밀착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럼 북한에 뭘 주느냐? 무기 탄약을 받고 관광객들과 이 태환 화폐 경화를 대거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장면 직접 보시죠. 네, 러시아 관광객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 리조트를 가는 거를 찍었어요. 찍게 하는 거죠. 이거 찍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스키장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관광객의 그 카메라에 찍힌 그런 마식령 스키장의 모습인데 러시아 관광객들이에요. 뭐 텅 빈 것처럼 한데 스키 타기는 아주 좋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인데 보시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거의 못 올 거고요.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소수의 사회주의 국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관광 밀착 이것은 러시아 장관의 바로 이 발언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코슬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북러는 항공여행 재개할 준비가 돼 있고 전세기 편은 곧 연고, 정규 항공편 재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이제 비행기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달에 김정은이
그 보스토친이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관광객 문제가 논의가 됐고 무기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 협조 문제도 얘기가 됐고 또 산업 부분에서도 서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북러 간의 직항 노선을 지금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다니긴 한데 그걸 좀 느리겠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걸 느리겠다는 거고 아마 좀 더 관광객들을 늘어나면 모스크바 평양은 지금 없거든요. 직항이. 네. 그것도 이제 뭐 늘어날 수 있겠고 러시아로서는 최대한 당신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객들 들어가봤자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뭐 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몇백 명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느리겠다. 기차로도 여행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관광객 보내고 하드 카런시를 보내고 그리고 기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북러 간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러시아의 북한과의 어떤 그 관광 주고 무기 받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끝으로 러시아의 핵심 정보 당국자, 정보 수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자, 그 목적이 푸틴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북한 매체가 공개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나리시킨 정보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이제 5월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고 방문길에 평양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갈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아마도 지금 정보국장이 직접 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4차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예. 아마도 푸틴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앞서서 북한 경제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27일 날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푸틴의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되는 것이고 결국 지난 9월 달에 김정은의 보스토친이 방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방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고용한 특보 문성무 센터장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요일 정책엔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도 오전 6시 10분부터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